자, 1950년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한국전쟁은 뭐 여러 가지 분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국무장관 애친슨이 1950년도에 미국의 방어선을 오키나와 필리핀, 오키나와 일본으로 하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학설도 있죠. 이 한국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애치슨 라인을 기준으로 어떤 무엇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이번에 펼쳐졌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거와 만약에 뭐 비교를 한다면, 어떤 뭐 학자가 뭐 그런 비교를 뭐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다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1950년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그 한미동맹 70주년과 관련하여 미국의 방어선을 예를 들어서 일본, 남한 뭐 이렇게 가져가는 하나의 뭐 확고한 하나의 뭐를 만들었다라고도 평가도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석들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고, 이 한국전쟁은 유엔이 창설돼서 유엔군이 파견된 유일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또 이 한국전은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어떤 하나의 그 분석 보고서로 활용됐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을 참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1963년도에 이제 64년도부터 베트남전에 참전하는데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유엔군과 함께 여기 한국전쟁에 관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비긴 전쟁이죠. 비긴 전쟁인데 이 비긴 전쟁의 자료를 근거로 베트남에 참전을 하게 되는 이제 하나의 그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62년과 63년 이때에 미국에는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바 위기, 또 하나가 존 F 케네디 암살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하버드 쪽에는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아주 밸류를 높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 1962년도에 이 쿠바 위기는 이 당시에 소련이 후르시초프 시대였었는데 사실상 소련의 힘이 미국보다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미국의 군부가 존 F 케네디한테 계속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소련과 전쟁을 하자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그 많은 강성 군부들의 의견을 매일 아침 전화로 보고받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판단해볼게 그러면서 계속 펜딩 시켜요. 그 녹음이 그대로 다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군부가 그렇게 세게 우리 붙읍시다, 소련하고 붙읍시다 막 그러는데 저거를 저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느냐. 이 사람이 해군 출신, 자기 스스로 해군으로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당시에 만약에 미국과 소련이 쿠바 크라이시스에서 충돌했다면 과연 미국의 패권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데 굉장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를 애숭이로 봅니다. 40살의 젊은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쟤는 내 트릭에 걸려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기록 역사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전국을 운영했던 힘, 그것은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만든 국가위원회, 카운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안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경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안을 매일매일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이 내리죠. 그리고 이제 해상봉쇄 작전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성공하는 그것. 두 번째는 그럼 저거 하나만으로 JFK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보니까 미국의 우주시대에 대한 꿈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존 F 케네디가 우주시대에 대한 꿈을 국민들한테 심어준 것이 왜 중요하냐? 1957년인가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소련이 발사했죠. 그때 미국이 경악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그 당시에 일면 톱 제목을 보면은 소련이 우리가 이 미국이 차지하려는 이 패권을 소련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그 신문에 그냥 다 서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주에 대한 어떤 그 인류의 지배력일까요? 그 인공위성 한 발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57년도에 이 소련에 대한 두려움을 JFK가 우주시대를 연다라는 그 명연설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마치 1930년대에 경제공황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우주시대에 대한 꿈을 열고 그리고 1967년도에 달 착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닐 암스트롱. 그 프로젝트를 가동함으로써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의 패권과 그 다음에 우주시대의 이 패권을 두 가지를 거머쥐면서 이제 그 패권 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64년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약 10년 조금 안 되는 세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이 아픔은 지금도 아직 상처가 저는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는 베트남 연구소가 한국 연구소보다 훨씬 큽니다. 왜 우리가 베트남전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참전함으로써 이 참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산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의 분석, 대한민국 입장에서의 분석과 미국의 분석은 아주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패권 국가의 조건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첫째, 달러 기축통화, 두 번째, 우주 영토의 지배, 세 번째, 최첨단 기술의 지배인데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매우 아주 세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내막적으로는 지금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베트남전에 실패한 미국의 그 국방부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베트남전에 왜 졌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사용한 포탄의 양 혹시 아시는 분? 80만 톤입니다.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투하된 거예요. 그런데 그 80만 톤 가운데 미사일 중에서 적중률은 9.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66%가 고장나고 나머지는 다 오발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 베트남전에 대한 반성으로 더 이상 이 양적으로 퍼붓는 전쟁을 해서는 승산이 없구나. 그리고 이 당시에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질적으로 승부해야 되는구나. 그럼 질적으로 승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적중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센서를 달고 통신위성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를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미사일에 칩을 다는데
그 칩이 곧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지금 누가 반도체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 들으시겠다. 세 번째. 맞습니다. 결국 2023년의 화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반도체의 무기화입니다. 반도체는 왜 무기화되었는가? 그 기원은 베트남 전쟁에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이거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방부가 달마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1970년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미국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죠. 베트남전에는 진공관이 쓰였습니다. 그 진공관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로 더 작게 그게 반도체의 첨단 기술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대, 80년대 미국의 인텔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프로젝트로 세게 밀어주니까 그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전쟁, 그 세 가지 조건, 패권 국가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의 기축통화, 우주 영토, 기술 최첨단 반도체, 여기에 도전장을, 이 세 가지 모두의 도전장을 내민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아무튼 그렇게 끝났고, 이제 케네디한테 패한 닉슨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사실 많이 그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데, 닉슨의 업적을 보면 저는 두 가지는 우리가 좀 다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근본이제를 철폐한 것입니다. 아까 1온스 35달러의 고정환율에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제 닉슨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왜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1945년도부터 1960년대 베트남전 1967년 8년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그래서 이 맨하탄도 저 남부의 월스트리트가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건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시대에 지어진 그 건물들, 프리워 빌딩들, 어마어마하게 그 프리워 빌딩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1920년대, 30년대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쫙 부가 끌어올려지면서 이 맨하탄을 한번 쭉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의 역사가 거의 고스란히 빌딩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 1온스에 35달러로 막 교환해서 돈을 싸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무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금이 모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1959년에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미 의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이 근본이제 계속하면 결국 미국이 거들난다. 왜? 계속 달러를 찍어야 된다. 그럼 이 달러 찍고 나는 이 상황, 이 인플레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계속 금을 사들여 와야 되는데 그걸 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사이즈가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미 지적을 했는데 미 의회에서 못 들은 척합니다. 왜? 1959년, 60년대는 너무 행복했으니까 미국이. 그러다가 결국 근본이제를 닉슨 때 와서 철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요. 인플레이션을 보면은요. 1960년대 1%였어요. 1971년, 74년에 10%고 1980년도에 13.5%까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이제를 철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근본이제를 철폐할 때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저거 철폐하면 우리 미국 달러화 기축통화 할 수 없어. 안 돼. 또한 그리고 그냥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 또 한쪽은 무조건 이거는 철폐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그런 예측은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 당시에 그러면 근본이제를 철폐하면서 미국이 뭘 했기 때문에 이 근본이제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었냐면 중동 석유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즉 1974년도에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일은 달러로 결제한다. 이걸로 지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일 이코노미 시대의 핵심이 바로 이거인데 이 페트로달러도 작년에 중국에 의해서 깨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이제 닉슨이 잘한 것이 중국 방문입니다. 이 1972년도에 동서양의 물꼬를 튼 이 닉슨의 중국 방문은 결국 오늘날의 중국을 G2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들이닥친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자율이 19%까지 올라가니까요. 이 이자율의 이 경제의 늪을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이 힘들어지는 1975년도, 1970년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새마을 운동으로 그리고 중화공업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이제 그런 어떤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근본이제도 철폐하고 막 했지만 도저히 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5년도에 미국이 플라자 협정을 맺어요. 여기 맨하탄 그 센트럴파크 시작하는데 왜 플라자 호텔 있죠? 거기에서 협정을 맺어서 플라자 협정이 된 겁니다.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무조건 평가 절상시킵니다.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강한 달러를 구축함으로써 지금 어떤 이 미국의 코비드 19 이후에 그 풀린 통화와 미국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반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당시 1985년도에는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시키면서 달러를 평가 절하시켰어요. 이때가 바로 일본이 뭐 미국의 록펠러 빌딩을 사들이느니 뭐 또 노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책들이 완전히 휩쓸던 바로 그 시기예요. 시간 되시면 그 노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일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 실제로 일본이 G2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수입 제한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물려요. 이때 일본이 반도체 생산의 중추국이었는데 이때부터 일본산 반도체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 플라자 협정을 유심히 보고 있던 대한민국의 삼성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1985년부터 그 즈음부터 시작한 오늘날의 대한민국 2023년 약 40년 조금 못 됐죠.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1970년대 80년대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금리는 1981년도에 1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장님도 지난번에 그러시던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이민 많이 오셨죠. 이민 많이 오셔갖고 집 산 사람들 몰개지 금리를 19%, 20%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985년도에 이 플라자 협정과 그 다음에 닉슨의 중국 방문에 이은 미중 간의 교류로 인해서 이 플라자 협정과 동시에 중국의 싼 소비 제품이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또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의 중산층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고 금리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싼 중국 물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시민, 미국의 소비자들도 행복하고 중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서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 당시에는 정말 아주 허니문 기간이었죠. 상호 편의주의에 의한 교류였었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때도 이렇게 1979년에서 80년도가 0.91, 84년 점점 이 무역 적자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싼 물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니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아침이 다시 밝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미소 군축 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1960년대만 해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재래식 무기를 훨씬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핵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소련이 군축 협상에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베트남전의 반성으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유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전략무기 생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무기를 생산해갖고 유도미사일을 개발하고 ICBM 개발하고 막 이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소련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 것을 카피하기만 했지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거 유도미사일을 다시 요격하는 요격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덜나게 생겼어. 자기네가. 그게 군축 협상에 임해요. 그래서 서로 핵탄두 줄이고 이거 하는 협정을 이때 맺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91년도에 완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을 유도시키는 데는 이러한 어떤 군사 개발로 인한 이런 어떤 미국의 유도 작전, 또 두 번째 우주 점령을 위한 미국의 유도 작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국가 전략상 후르시초프 이후에 소련의 공산주의식 경제 정책이 더 이상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데 효용성이 있게 쓰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중국은 똑같은 공산주의인데 왜 저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중국은 시진핑이 지금 여러분의 상당수가 엔지니어라고 하셨는데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칭화대학.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어떤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전략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멸망도 정말 쉽게 갈 수 있다는 저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련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저가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몰려들고 미국인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 이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전, 그 전에 패권 국가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결국은 쇠락해서 그 패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에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만주 침략에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중국을 늘 그냥 옆에서만 이렇게 이런 스탠스를 취했지 딱 한 번 부딪힌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묘한 관계입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미국은 소련을 100% 저 사람들은 우리 적이야 라고 적대시했었는데 미국은 중국을 그렇게까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의 경제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끼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끼리 서로 거래하는 블록 경제였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저가 중국 제품이 미국인의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이러한 그 상황처럼 통합경제. 그래서 서로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때부터 시작했던 디커플링,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1989년도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쥡니다.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거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구나. 이때부터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주의가 가속화됩니다.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 세계화 전략이라는 단어 속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그런 어떤 미국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991년도, 90년도 걸프전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 다 그 이후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이제 걸프전이 탁 일어났는데 이야, 이게 무슨 전쟁을 저렇게 해? 별들의 전쟁이네. 이거 완전 무슨 뭐 삥뽕. 우리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엔 MBC에 있었고 실제로 걸프전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베트남전의 반성에서 오는 미국의 전략무기 개발, 그러니까 센서를 단 반도체 칩을 장착한 유도 무기, 유도 미사일을 시험하는 시험장이 된 것이 바로 걸프전이죠.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은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스티븐 월터 교수의 미국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의 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30년의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성한다. 첫째, 미국이 밀어붙인 자유무역과 세계화. 두 번째,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주의. 그리고 세 번째, 기후변화에 등한시해왔던 미국. 그리고 하나를 더 꼽으라면 중국의 성장을 너무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다. 이 네 가지를 반성해야 된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셔요? 네.